마음 가면 챕터 1장 헤어날 수 없는 결핍감의 근원은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이 죄다 나르시스트가 되어가는 걸까요? 강연장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했다. 나의 답변은 그리 영리하지 못했다. 자칫하면 건방지게 들릴 수가 있었다. 맞습니다. 어디에나 나르시시스트가 많지요. 그 답변은 좌절감의 표현이었다. 지금도 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감에 빠진다. 폐습은 너무 자도취적이에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죄다 나르시시스트예요. 항상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우리 상사는 진짜 나르시시스트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흔히 다른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오만한 행동이나 무례한 태도로 하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쓰는데 반해 심리학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연구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유행한 노래들의 가사를 컴퓨터로 분석했다. 그 결과 대중에게 인기를 끈 노래에는 나르시시즘과 적대감이 유독 많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라는 단어는 줄어들고 나라는 단어가 늘어난 것도 그들이 세운 가설과 일치했다. 또 그들은 노래 가사의 사회적인 연계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줄어들고 분노와 반사회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 밉다, 죽이다가 늘어났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 연구에 참여한 학자이면서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의 공저 트웬지와 김스 캠벨은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자기 애성 인격 장애의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우리 할머니가 즐겨 쓰시던 말을 빌리자면은 세상이 작은 바구니 속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만 같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을까? 권력과 성공과 외모에만 몰두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가? 우리는 스스로 찌려진 나머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남보다도 낫다고 믿는 걸까?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과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 만약 당신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이 대목을 읽다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생각에 잠길 것이다. 맞아. 바로 이게 문제야. 물론 난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누군가가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남의 탓이라고 설명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문제라고 주장할 때마다 경멸과 분노와 비난을 곁들인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단락을 소설하는 동안에 그런 감정에 빠져들었다. 문제를 진단하고 나면 우리는 즉각적인 충동을 느낀다. 나르시시스트를 치료하기 위해 그 사람의 길을 죽이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직업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반응을 보인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별 볼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넌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고,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 말해줘야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복잡해진다.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이 대중의 의식 속에 침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끊임없이 잘난 체하고 찬스받기를 원하며 남에게 공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도 있다. 심각한 자기애성 인격 장애의 근저에는 수치심이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길을 죽이려 하거나 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해주는 방법으로는 증상이 고쳐지지 않는다. 수치심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기 때문이다. 수치심은 원인이기 때문이다. 취약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규정하기는 쉽다.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우리 모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어떤 진단을 내림으로써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단을 통해서 사람을 규정하면 더 큰 수치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행동은 취약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문제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다. 취약성의 관점에서 나르시시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보인다. 자신은 특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목표의식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두려움 말이다. 나르시시즘을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하면 상황이 명확해지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가 쉬워진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메시지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삶은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한다. 유명 연예인 중심의 대중문화 속에서 SNS에 빠져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런 메시지를 무비천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단적으로 편향된 세계관을 갖기가 쉽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개수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또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좋아요의 개수를 우리의 보잘것없는 일상을 측정하고 싶은 것도 당연하다. 자신이 너무나 평범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괴로울 때 명예와 지위와 찬사를 갈구고 하는 느낌은 강력한 진통제와 같아. 알다시피 이런 생각과 행동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유발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사랑과 소속감이 흔들릴 때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해줄 것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확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진단이 꼭 필요할 때도 있긴 하다. 하지만 취약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노력은 반드시 도움이 된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는 어떤 메시지와 기대감이 숨겨져 있는가? 그 메시지는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은 취약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존감을 높이려는 욕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서 던졌던 질문들로 돌아가자.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내 대답은 아니오다. 사회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나는 보다 심층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원놀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랑을 규정하고 낙인 찍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취약성의 관점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특정한 행동을 살펴봤지만 관찰 대상을 좀 더 확장해보자. 취약성이라는 렌즈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화적인 영향력을 정확히 가려내준다. 바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다. 우리의 일상, 사람관계, 일 등 삶의 전반에서 끊임없이 결핍감을 자극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내 연구에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 참가자들과 깊이 공감하는 언어를 찾아내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내가 쓰는 영어나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거나 재밌겠네요 라며 감탄할 때면 의안이 벙벙해진다. 내가 연구하는 주제들의 특성상 두 손에 얼굴을 퍼먹거나 그만해요 그만 들을래요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충분히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문장을 완성해보라고 할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주 하는 생각을 떠올리며 신속하게 빈칸을 채운다. 나는 충분히 착하지 못하다. 나는 충분히 완벽하지 못하다. 날씬하지, 강하지, 성공하지, 똑똑하지, 여유롭지, 특별하지 못하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꿈을 이루는 법에서 부족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책의 한 대목인데 전문가 린 트위스트의 글인데 내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맨 처음 하는 생각은 나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라는 것이다. 두 번째 생각은 나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문을 품기도 전에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뭔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설명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서 흘려보낸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발이 방바닥에 닿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문제가 있고 남보다 못하고 뭔가를 갖지 못한 사람이 된다. 잠자리에 들 때도 머릿속은 그날 하루 동안에 얻지 못한 것들과 끝내지 못한 일들로 뒤죽박죽이다. 우리는 생각들을 짐처럼 짊어진 채 잠이 들고 그 부족한 느낌의 잔성과 함께 깨어난다. 이러한 내적 결핍은 우리의 질투심, 욕심, 편견, 선거의 투쟁 한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한다.
모두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극도로 신경 쓰는 사회에서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우리는 안정, 사랑, 돈, 자원 등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비하고 따져보는 일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인다. 과거에 대한 향수 역시 비교의 형태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결핍감에 대항하는 방법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조정하는 문화에서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빠르게 확산된다. 사람들이 비교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데다가 진정어린 참여가 없어서 사회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치심을 조정하는 문화라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자신을 맞추지 못해서 힘겨워한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나는 미국의 시대 정신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을 통계 수치로도 확인했지만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인터뷰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더 확실히 느꼈다. 세상살이가 수월했던 때가 인류의 역사에 과연 있었는지 의문스럽지만 지난 10년은 미국 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깊은 외상을 입은 시기였다. 외상을 9.11 테러, 거듭된 전쟁, 경기 침체, 극심한 자연재해, 무차별적인 폭력, 총기 난사. 우리 살아남았고 아직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가공할 힘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갈갈이 찢어놓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늘 뭔가 부족하다는 걱정은 우리 사회가 직단적으로 앓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사람이 심각한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지체의 증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대신에 겁먹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화를 내고 비터지게 싸운다. 문제는 사회에만 있지 않다. 나는 우리의 가정문화, 직장문화, 학교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치심, 비웃음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수단,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가? 성과, 생산성, 명령에 대한 수능의 정도가 사람들의 자존감을 결정하는가? 비난과 고자질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가? 역설과 창피주기가 일상인가? 남의 의견 묵살하기와 험담이 비일비재한가? 편애가 있는가? 완벽주의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비교, 건전한 경쟁은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 혹은 노골적인 경쟁 또는 암묵적인 비교와 순위 매기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인가? 사람들이 고유한 능력과 기회를 통해 인정받지 못하고 편협한 기준에 매여 있는가? 이상적인 단 하나의 존재 방식이나 능력이 모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이는가? 참여 부재,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가? 자기만의 이야기, 경험, 이 아이디어를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하는가? 아무도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분위기인가?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가? 나는 이 문제들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대중매체,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환경에 대입해봤다. 나의 대답은 예. 다만 우리 가족의 경우에 남편 스티브 나는 날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내가 극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부부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조직을 이끌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종교단체를 만든 이를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한 느낌이라는 문화적인 표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해내려면 자각과 책임감을 느끼며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거대한 문화의 힘은 항상 우리를 압박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맞서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 불일치 또한 부족한 느낌으로 귀결된다. 이 사회의 만연한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드는 셈이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에 대항하는 방법은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풍요와 부족이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족함의 반대말은 충분함이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충분함 대신에 온 마음을 다함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에 관한 세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그런 가치들을 규정되는 환경에서 기꺼이 시작해질 용기, 대담하게 뛰어들 용기가 있는가? 지난 10년 동안의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공동체를 억누르고 광경을 생생하게 그런 감히 말하건대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두 용감해져야 한다. 우리는 대담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부러워할 대상을 찾고 비난할 대상을 잡아내는 일을 제발 멈춰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취약성에 관한 그릇된 통념을 살펴보려고 한다. 취약성에 관한 그릇된 통념은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을 조장한다. 진정한 용기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데서 시작이 된다.